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0분 만에 보는 조선의 역사 마지막 4부입니다. 3부에서는 조선 후기 급변하는 사회 경제 구조와 반동적으로 더 보수화되는 정치권, 그리고 부패해지는 붕당 정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병폐가 극에 달하던 시대가 19대 왕 숙종 때였는데요.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18세기 붕당 정치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축년 이민년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3색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란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당색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체로 당색이 처음 일어날 때에는 미미하였으나 자손들이 그 조상의 당론을 지켜 200년이나 내려오면서 결국 굳어져 깨뜨릴 수 없는 당이 되고 말았다. 근래에 와서는 각 붕당의 색깔이 오직 벼슬만 원할 뿐 예부터 저마다 지켜온 의리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되어버렸고 유학을 위한 시비와 국가에 대한 충역은 모두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소론이 숙종의 장남 세자를, 노론이 숙종의 차남 연인군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숙종은 세자를 교체하려고 했지만 세자가 20대 왕 경종이 되었고 얼마 안가 경종이 의문의 죽음을 맞자 노론에 의해 연인군이 21대 왕 영조로 즉위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조와 정조 치세를 타락하고 무너져가던 조선이 다시 일어섰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조는 노론이 옹립했기에 노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걸까요? 붕당들 간의 서슬퍼런 옥사와 정치 보복은 영조 재위 초반기에도 지속은 되었습니다. 집권한 노론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소론과 남인들에 대한 피해 탄압을 이어갔고 2인좌의 난이 실패하면서 소론과 남인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약해지고 맙니다. 더불어 영조는 재위 초반에는 노론의 눈치를 엄청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의 완벽주의 성격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붕당 간의 싸움이 절정에 이른 이런 부담감 엄청난 정치권에선 아무리 왕이어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조의 친모는 무술이 천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소론과 남인에 대한 탄압이 정리가 되자 영조는 정치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실행해 나갑니다. 붕당 간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른바 탕평책의 정치 이념을 영조가 밀고 나가죠. 이미 노론이 대세인데 뭔 균형이냐고요? 영조는 노론의 집권과 그 세력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줄 테니 더 이상의 소론과 남인에 대한 보복을 멈추게 합니다. 더불어 붕당들이 서로 자기들이 쟁탈하려고 했던 인사권, 군사권, 지방 지배권 등을 모두 부정해버리죠. 이런 거로 싸우지 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온건적인 탕평체계라고 해서 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법전 편찬, 균역법이라고 세금제도 개혁 등으로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행정체계를 복구하고 백성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을 다방면에서 시행하면서 민심을 얻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국왕이 되어갑니다. 또 영조가 대단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재위 중후반기가 되면은 웬만한 신하들보단 나이가 훨씬 많아서 그 카리스마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읽어놓은 영조의 정치적 균형을 깨트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는 노론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더 약화시키며 소론이나 남인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려고 했습니다. 영조가 어떻게 다져놓은 정치적 균형인데 노론 입장에서는 사도세자가 다음 왕이 되면 곤란해지고 이런 노론의 눈치와 압박이 다시금 영조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이유 외적으로도 무예, 춤, 그림, 사냥 등의 상당한 실력을 보이며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사도세자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정치권에서 늘 완벽주의로만 살아온 영조랑 가치관이 너무 안 맞았고 이런 부자 갈등은 사도세자의 선 넘는 탈선으로 번지고 말았죠. 사도세자를 벼르고 있던 노론은 사도세자를 영모조로 엮어서 제거하려고 했으나 사도세자가 영모로 죽으면은 그의 아들까지 나중에 정조가 되는 그 영조의 손자까지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너 혼자 뒤집어 쓰라며 자결을 명령했으나 사도세자가 거절하자 영조는 충동적으로 뒤줄을 가지고 와 그 안에 사도세자를 가둬놓고 7일간 굶겨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사건은 해결된 것 같지만 노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기에 영조의 손자, 즉 세손, 이산이 왕이 되면은 본인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할까봐 끊임없이 세손 이산을 암살 시도했습니다. 이산은 암살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거나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낮에는 무예 연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죠. 1776년 세손 이산이 22대 왕 정조로 즉위했던 날에도 암살범이 정조 처소에 침범할 정도였죠. 이렇듯 정조도 재위 초반에는 왕권이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조는 일단 노론과 결탁해 있던 왕실 종친들, 척신들, 환관들부터 조집니다.
그러나 노론을 조지진 않습니다. 이러면 노론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정조도 이 노론과 정면 승부는 어렵기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노론을 찢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시파와 골수 노론의 계보를 집착하는 벽파로 나뉘는 거죠. 이러면 노론의 세력이 분열이 되고 그 사이 정조는 소론 남인 계열의 세력들을 고위직까지는 아니지만 실무진으로 등용해서 자기만의 세력을 불리는 거죠. 정조는 문무, 양방면으로 자기만의 지지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이 규장각이라는 학술기관 및 국왕 직속 싱크탱크를 만들어 똑똑하지만 차별받는 남인 및 서얼들을 등용해 검서관으로 키우고 이들은 훗날 실학의 대표 주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장용영이라는 국왕 특수 경호부대를 창설하는데 조선 땅에서 가장 무예가 출중한 톱 군인들로만 구성시킨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정조가 가장 정치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던 존재는 심환지라고 이 정조에게는 가장 반대파인 노론 벽파의 베테랑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정조가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며 이런 정조의 탕평책을 준론탕평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정조의 모든 이름들이 다 모인 결정체, 정조의 회복된 왕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 이게 바로 유네스코에 지정된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은 정조의 회심책이었으며 당대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선진 기술력을 다 때려박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와 성을 쌓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국고를 낭비하면서 이런 거 만들면 욕만 먹죠. 그러나 정조는 자금 조달을 위해 신해통공이라는 상업을 장려하고 세수를 늘리는 상공업진흥정책을 성공시켰죠. 이렇게 1795년 완성된 수원화성은 정치, 경제, 군사, 행정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고 화성 완공 시기에 맞추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이곳에서 개최하는데 한양에서 수원 화성까지 가서 사도세자 무덤도 보고 회가변까지의 기간을 딱 7일로 삼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던 기간도 7일이었죠. 이 당시의 행사는 화성 능행도라는 그림으로 잘 묘사되어 있고 회가변에 참석한 신하들은 화성의 규모와 장용영의 군사훈련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죠.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노력은 1800년 정조의 죽음과 함께 백지화되어 버립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시작한 19세기는 조선의 역대급 최악의 암흑기였는데요. 정조의 뒤를 이어 23대 순조가 왕이 됐는데 순조가 너무 어렸던 터라 순조에게는 증조모였던 정조에겐 할머니고 영조의 아내였던 정순왕후 김씨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조의 증조모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냐고요? 정순왕후는 16살의 나이로 할아버지 영조와 혼인을 했던 터라 손잡버린 정조랑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정순왕후는 노론 벽파 집안이었고 노론 벽파가 이 정조의 측근들을 다 내쫓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순조도 크고 정순왕후는 늙고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면서 순조는 정조가 총애하던 김조순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김조순은 또 노론 시파였거든요. 그리고 김조순이 바로 안동 김씨 집안이죠. 순조가 김조순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김조순의 힘은 막강해졌고 이 벽파에서도 김조순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권세계가 없다시피 하면서 시파가 장악을 했죠. 아니 정확히는 안동 김씨가 장악을 했죠. 순조는 아버지 정조처럼 카리스마가 넘치는 군주는 아니었고 총명하기로 유명하고 숱한 신하들의 신망을 받던 아들 효명세자를 앞세워 개혁을 도모하지만 이 효명세자가 과로로 죽은 뒤 순조는 빈염에 빠져 살았고 이후 김조순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일가 친척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지면서 안동 김씨 등 특정 가문에 의해 조선의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순조 사후 손자 헌종이 24대 왕이 되었고 헌종은 풍양 조씨를 내세워 안동 김씨를 견제하려고 했으나 안동 김씨의 힘이 너무 막강했고 이 풍양 조씨조차도 세도 가문의 하나일 뿐이었죠.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안동 김씨는 완전 반개 중의 반개로 일반 농민처럼 살고 있던 강화도령을 허수아비왕 철종으로 내세웠고 세도 정치의 폐해는 정점을 찍습니다. 세도 정치라 정치권이 부패해도 민생이나 사회 운영을 잘하면 딱히 상관은 없겠으나 이때는 신분을 막론하고 나쁘게 살고 남의 거 빼앗고 남을 짓밟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세금 제도는 이미 무너져버려 어린 아이들이나 죽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세금을 매겼고 과거 제도는 이미 기능을 잃었으며 전국의 모든 관직과 수령 자리는 뇌물로 살 수가 있었으며 이 뇌물로 관직을 산 사람은 백성들 털어서 자기 재산 다시 메꾸고 양반이 아닌 벼락부자들은 재산을 늘려가며 없는 사람들 더 착취하고 깨어있는 지식인들 백날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뿐더러 유배 가거나 목 날아가고 밀란 일어나고 근데 정부는 아무 생각 없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일본은 개항을 했고 청나라도 아편전쟁을 겪은 뒤 양무운동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산업화를 시작했을 때
조선은 저러고 있었죠. 조선이 그리고 나중에 대한제국이 망해서 일본으로 넘어간 이유를 고종, 명성황후, 흥선대원군 이렇게 뭐 세 사람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 빌런 트로이카들이 큰 몫을 했지만 사실 이들이 집권했을 땐 이미 조선은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가 망한 원인에는 이 지도층의 무능함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세도 정치기 60년이 너무 크리티컬했고 이때 이미 조선의 운명은 결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암흑의 개화기로 넘어가죠. 기나긴 조선의 역사 총정리 시리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